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거성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건요, 교과서고요. 오늘은 교과서 13쪽부터 21쪽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좀 보시면 일단 그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언어와 사고, 사회,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할 겁니다. 특히 언어와 사고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볼 거고요. 사회나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짧게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언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구체적인 국어라는 것이 다른 언어와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 한글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국어와 한글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요약함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1번과 2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3번 뭐 한글은 어떤 가치를 지녀요? 뭐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잖아요. 그쵸? 그런 상식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1번과 2번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어, 그리고 사고, 사회,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요,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무지개,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2016년에 포항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구름에 이렇게 예쁘게 색이 입혀져 있는 이런 구름을 우리는 채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빛깔 한번 그려봐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은 몇 개의 색깔을 달라고 할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꼭 7개의 색깔로 무지개를 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오색 빛깔 무지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조상님들은요. 무지개 색깔, 화려한 색깔 보면 오색 빛깔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무지개떡 그 요즘에도 많이 팔고 있죠. 그쵸? 무지개떡 보면 뭐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색깔로 만든 그런 사례도 볼 수 있고요. 자, 서양에서도요, 이런 애플 로고라든지 레인보우 플래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빨노, 초파보 5가지 색깔로 이 무지개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요. 자, 무지개가 7개의 색깔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7개의 색깔로 무지개가 보이는 건지 아니면 7가지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이런 단어들을 써서 표현하는 건지 즉 언어가 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지 이런 언어들을 쓰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언어는 사고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사고하는 것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에도 말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언어와 사고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유식한 말로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죠. 자,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데 뭐 미대를 나온 친구들이나 좀 색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무지개 빛깔을 보고 뭐 RGB 테이블을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레드, 그린, 블루 이 3가지 색만 있으면 세 가지 색깔을 적절하게 섞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는지 색을 어떻게 명명하는지에 따라서 그 색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다른 예시를 좀 보면요. 자, 요 그림인데요. 자, 일단 좀 혼란스러운데 저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틴트가 있습니다. 입술에 바르는 거죠. 자, 러브 틴트, 베네 틴트, 차치 틴트, 고고 틴트가 있을 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저는 뭐 뭐가 더 빨갛다, 뭐가 덜 빨갛다 구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틴트를 놓고 보면 글쎄요, 저는 구분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색을 사실 그냥 빨간색, 뭐 핑크색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더 세부적인 베네 틴트와 러브 틴트의 색깔의 차이를 저는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색채에 대한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가지의 대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색채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하는 것들을 대상을 세분화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세분화한다, 구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반대로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룹핑, 유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는 대상을 언어를 통해서 나누거나 혹은 묶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대상을 이해한다, 뭐 대상에 대해서 사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우리가 그 대상을 이해하는 또 생각하는 사고하는 것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를 통해서 사고가 발달할 수 있고요. 발달된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작용한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언어와 사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언어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다음 요 문구들이 뭐 카카오톡 프로필 이라고 했을 때, 자, 다음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지 여러분 알 수 있겠나요? 자, 보시면 뭐 잉매뜨의 팔도 네냄띠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쵸? 위메프의 팔도 비비면 가격 파괴 상품 떴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텐데 자, 이런 야민정음 쓰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읽을 수는 있어도 아마 이렇게 쓸 수 있는 써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름다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쓴 친구가 만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아마 요 분이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만사 이런 표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물결 두 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 좀 나이가 많으신 분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야민정음은 진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잘 많이 쓰는 거니까 가장 어릴 것 같고요. 자, 이런 감성은 예전에 우리 90년대 뭐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감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나이가 어떤지 혹은 성별이 어떤지 뭐 직업은 어떤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지역, 계층, 연령, 성별, 직업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를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요소에 따라서 사용하는 달라지는 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방언이라고 부르죠. 방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따른 방언을 뭐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 계층이나 연령이나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방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즉 우리는 이 개개인들이 쓰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개인이 속한 사회, 이런 지역이나 이런 계층,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에서 자, 물의 얼음 결정이 다 나오기는데 그거의 명칭은 뭘까라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사진에도 눈 있고요. 그쵸? 두 번째 사진에도 눈 있고요. 눈 날리고 있고요. 세 번째 눈 내리고 있고요. 네 번째 눈이 휘날려서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화권, 뭐 이누이트나 뭐 그런 문화권에서는 좀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첫 번째, 자, 어풋라고 한다고 합니다. 눈이 내려서 쌓여있는 눈, 이런 눈을 어풋라고 부른대요. 자,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날리고 있는 눈, 이런 것들을 피크시르포크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자, 내리고 있는 눈, 쿼나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내려서 쌓인 눈이 또 날려가서 또 쌓이는 것을 퀴무크스크, 퀴무크스크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눈이 상당히 중요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눈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예시가 좀 이상하다면 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한테는 첫 번째 사진 뭐예요? 쌀밥이죠. 뭐 밥, 쌀밥이죠. 두 번째 사진은 뭐예요? 잡곡밥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냥 쌀이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당연히 이것들을 구분하는데, 자, 영어로 첫 번째 뭐예요? 라이스, 요것도 라이스, 요것도 라이스, 심지어 벼도 라이스.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너무 잘 구분이 되죠. 자, 즉, 언어는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아주 고유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읽는 것은 뭐예요? 그 민족만의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아껴야 되겠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14쪽을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14쪽 보시면은 똑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가나다, 세 가지의 글감이 있습니다. 자, 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시죠? 자,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무지개 색을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따뜻한 색, 차가운 색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왜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로 구분한대요. 그게 가에 있는 첫 번째 자료죠. 그쵸? 자, 두 번째 자료는 뭐예요? 자, 우리가 아까 틴트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그 단어를 없다고 해도 그 대상을 구분하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지칭한 단어가 없다고 해서 그 색깔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단어가 두 개니까 색이 두 개로 보이죠? 자, 언어가 두 개니까 생각을 그렇게 두 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자, 언어가 없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쵸? 자, 두 가지의 생각은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 결국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요 사실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내용이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 사고가 발달해야지만 언어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요, 여러분들, 옥수수라는 것을 뭐 지역에 따라서 뭐 강낭숙구, 옥수깽이, 옥숙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를 쓴다는 거죠. 뭐 요거는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속한 사회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 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자, 다의 자료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에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우리 호미, 괭이, 뭐 도리깨, 뭐 이런 표현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왜 그런 거냐?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가 옛날보다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농기구들을 다양한 표현으로 세분화해서 쓰고 있다.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공동체의 문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담겨 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언어가 사고, 사회,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대충 얘기해 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중에 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국어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개관해 볼 거예요. 훑어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원술쌤 수업에서 의문에 대한 내용은 다 공부를 하고 왔고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교과서 17쪽을 보시면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자, 우리 국어는 첨가어라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입니다. 자, 첨가어라는 게 뭐냐? 우리는요, 단어 가지고 문장 만들잖아요. 그쵸? 자, 문장 만들 때 단어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단어에다가 다른 말들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자, 뭘 갖다 붙여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밥을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말들을 붙이잖아요. 그쵸? 즉, 우리는요, 이런 는, 을 같은 조사, 그리고 먹겠다, 먹을 것이다, 먹다, 뭐 이런 어미,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서 여러 개의 문장들을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첨가라고 하고요. 이게 국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해서 단어에 다른 말들을 붙여서 문장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 국어에는요, 나는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주어, 목적어, 그 다음 뭐예요? 서술어, 의 어순을 따르는데, 자, 문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순이 보통 이런 순서를 가지는데, 이게 주어인지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목적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서술어도 어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기본 순서이긴 한데,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주어지, 뭐가 목적어지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순은 이렇게 따르지만 대체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쵸? 어순의 변화가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어, 뭐 문장 속문을 생략하거나 어순을 바꾸는 게 아주 쉽다. 그 이유는 조사나 어미를 통해서 그 말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꾸미는 말이 되게 꾸밈을 받는 말, 꾸밈이라는 건 수식이죠. 그쵸? 수식하는 말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죠. 그쵸? 밥은 밥인데 어떤 밥이에요? 맛있는 밥을. 이런 식으로 밥이라는 것 바로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쵸? 맛있는 나는 밥을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밥을 꾸며주는 말은 밥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와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자, 우리 국어에서는 높임 표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뭐가 발달하고 있어요? 보조사. 심리라는 것은 나의 상태, 감정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밥만 먹는다. 나는 밥도 먹는다. 나는 밥조차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화자의 어떤 느낌을 충분히 많이 잘 살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략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이 문장의 어순 그리고 첨가의 특성과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국어는요, 고유어와 그 다음에 한자어와 그 다음에 외래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당히 많은 상징어, 여기서 상징어라는 것은 음성 상징어가 발달해 있고요. 음성 상징어라는 것은 의태어나 모습을 나타내는 거나 그 다음에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덧붙이자면 우리 국어에는요, 어떤 어휘의 특징이 있냐면 일단 친족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문의 특성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자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3분 대립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자, 마찰음이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첫소리에 자음군이 오지 못한다라는 내용, 기타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하고 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은 끝이 났고요. 간단한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런 국어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국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서 한글이라는 것이 아주 과학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상당히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같이 한번 학습 활동만 확인을 해보면 교과서 17쪽의 내용을 보시면 17쪽의 내용을 보시면 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상당히 많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세종학당해서 우리 국어를 보급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국어를 그중에서 제1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의 수는요. 뭐 남한과 북한 이렇게 합쳐서 한 7천만 명 정도, 7,7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 요 숫자는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에서 15번째나 많은 그런 순이고요. 뭐 불어나 독일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고 있는 언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한글, 우리말을 표현하는, 국어를 표현하는 한글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들 17쪽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바람소리, 하개 울음, 뭐, 닭의 회치는 거, 자, 모든 소리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뭘 가지고요? 그렇죠. 자음과 모음, 이 두 가지의 글자만 조합해서 24개의 요 글자만 조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다양한 소리들을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글의 첫 번째 장점,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 써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자,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 한글은 국어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한글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두 가지의 우리의 한글의 특징이 되고요. 장점이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유리한 문자인데요. 자, 왜냐면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자나 그러니까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훨씬 더 음절을 표기하는데 쉽다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표기하는데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일본어나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 소리로 읽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단어가 존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타자로 치는데 특히 상당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실험 중에서 어린 왕자 한 장을 쓰는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타이핑을 했을 때 가장 빨리 쳤다고 해요. 그리고 모아쓰기의 특징 때문에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단어 하나의 글자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쵸? 단어가 아니라 글자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을 때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8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한국어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에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쵸? 그리고, 아끼고 다듬어야 된다.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어를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는 건 다 됐고요. 자, 그러면 학습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9쪽에 있는 학습 활동입니다. 교과서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죠.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저기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저기, 여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거를 먼저 쓰고 먼 걸 나중에 쓰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 남북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북한이랑 관계를 할 때 북남 관계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먼저 써서 여기저기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라는 말을 먼저 썼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사고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쵸? 자, 나의 시는 뭐냐면요. 애완견이라는 표현 대신에 반려견이라는 언어, 말을 쓰니까 동물에 대해서 책임감이 커졌다라는 그런 예시입니다. 즉 여긴 언어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예시죠. 그래서 가의 예시와 나의 예시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언어는 이렇게 사고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즉 계속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여기저기 말고 이것저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거, 먼 거, 그쵸? 국내외, 국외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쵸? 국내, 가까운 거, 외, 멀리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것들을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 우리의 사고가 단어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간호사라는 단어 전에 간호원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호사라고 바꾸면서 전문직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사라졌다,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간호사라는 명칭이 사람들의 생각에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예시들로 들 수 있는 예시가 됩니다. 자, 은어, 담장 넘어가셔가지고요. 교과서 20쪽에 보시면 은어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피방, 뭐 PC방,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죠. 자, 요 내용들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요 부분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사회방언, 은어, 피방, 뭐 이렇게 말을 추려 쓰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언 같은 것들은 말을 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사회 방언 같은 것들이 소속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할 수도 있어요. 즉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방언 같은 것들은 그 사회 속에서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 속에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이 사회병원 써도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회방어 같은 것들이 은어 같은 것들이 괜찮을 수도 있고요. 용인될 수도 있고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걸러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뭐 중요한 내용이죠. 20쪽 밑에 보시면 학습활동 세 번째로 가시면 우리
말에는 국어에는 친족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고모, 이모, 뭐 큰어머니, 뭐 작은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그런 것들을 다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앤트라고 그냥 부른대요. 자, 마찬가지로 삼촌, 외삼촌, 큰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엉클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어가 우리는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 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이런 가족 관계를 상당히, 친족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살짝 어려운 부분이 이제 요 21쪽에 있는 요 학습 활동인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자, 나는 사과를 좋아해. 우리 국어의 예시고요. I like apples. 이렇게 영어랑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자, 어수는 어떠한가? 자, 우리 국어. 사과를 나는 좋아해. 좋아해. 나는 사과를. 이런 식으로 어순이 쉽게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apples like I. 이건 문장 자체가 안 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순이 바뀌면 뜻이 완전히 달라버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을 가지나 어순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왜요? 우리는 는, 를, 뭐 이런 조사나 뭐 이런 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주어, 목적어가 사라지지 않는다. 뭐가 주어인지가 명확하다. 뭐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문문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자, 의문문 만들 때 우리 국어에서는 어미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do라는 조동사를 앞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국어는 어미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든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 국어에서는 뭐 사과를 좋아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어를 바꾸는 거,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할아버지께서는 사과를 좋아한다. 안 되죠. 그쵸? 하십니다로 해야 되고 우리 국어에서는 높임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높임 표현이 있는데 깨서 높임 표현이죠. 그쵸? 시 이거 높임 표현이죠. 그쵸? 니다 이것도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국어의 특징입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다 정리를 해보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 국어의 어순이고요. 그런데 어순 변경하는 거 가능하고 생략하는 것도 아주 가능합니다. 그쵸? 자, 이 이유는 우리 국어에서는 조사 그리고 어미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조사와 어미는 또 높임 표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내용, 언어가 사고, 사회, 문화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인데요. 일단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두 가지를 다 배웠고요. 결국 언어는 사고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파악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계층인지, 어느 지역인지, 뭐 연령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사회에 따라서 구성한 언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 그 구성원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죠. 뭐 농경사회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서 문화, 뭐 농경이 중시되고 있는 문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게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문화랑 구분을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가 개인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관련된 거라면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회를 다른 사회들과 비교했을 때 문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사회, 사고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도 무방하고요. 특히 사회와 문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의 특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문의 특성 공부했고요. 어휘의 특성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장과 담화의 특성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후 수업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한글의 가치와 국어의 위상 딱 세 가지였죠. 그쵸? 과학적인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쵸?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쓰기에서 우리 정보 처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 세 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2단원 우리 단어의 분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수업 교과서 가지고 잘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